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데 맛있는 반건씨라니.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뚝지의 구독 새싹당 콩차. 이영미의 흥남부도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옛날에 평민들은 이름 성이 없었대요. 일단 이름은 막 적고 그냥 개똥이 3월이 7월이 그렇게. 그 이후에 다 성을 하사받기도 하고,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이렇게 많아진 게 같기도 하고요. 또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이름이 있었대요. 영희, 철수 그런 거. 요즘은 수빈이라는 이름 많이 보입니다. 금순이란 이름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주위에서 금순이란 이름을 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도 흥남부대에서 헤어졌던 이름은 금순이가 맞습니다. 도대체 그 흥남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계속 찾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영미 선생님께서는 금순이란 이름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금순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이름 얘기하면 굉장히 느낌이 복잡하죠. 이영미가 너무 많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이영미인데요. 이영미닷컴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아, 네. 한 반에 한 3명씩 있었어요, 영미가. 그렇군요. 이씨도 흔하잖아요. 하긴 전 손이잖아요. 네. 우리 친척 누나 손영미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이 60년대 초반, 중반 요럴 때 딸을 낳았을 때 되게 세련된 이름으로 짓는 게 영미, 영란이 이런 이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여동생 영숙. 둘이 있는데요. 네. 영옥, 영숙 이렇습니다. 꽃불 영자. 네. 꽃뿌리 영자. 네. 아름다울 밑자. 아, 흔해요, 정말. 스포츠 기자 이영민 선생도 계십니다. 아, 뮤지컬 배우 이영미도 있고요. 이영미 찍은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심지어 어떤 때는 이렇게 강의를 국문학 하시는 또 다른 이영미 선생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대학에 한번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급료가 바뀌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별일이 다 있어요. 하긴요. 예. 이게 그럼 금순이라고 이름을 바뀌. 그러니까요. 금순이도 아마 한때는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은 곡수가 많아서 빠르게 가자고 하셨는데 네. 벌써 앞에 한 2분 잡아먹었어요.
어쨌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해방 이후부터 전쟁 전까지 노래를 좀 들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이거 해방 직후 노래일 거다 생각했는데 49년 노래고 네. 이건 6.25 이후 노래일 거다 싶은데 48년 네, 노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그냥 이 시대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밀하게 그 시대를 시뮬레이션 해서 보면은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됐을 때 그 이전과 이후의 미묘한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시기를 이어가기는 하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따져보면 뭐 단독 정부 수립 이전 이후가 명확하게 보이지만 또 그런 곡들이 몇 곡이 있지만 네. 대부분의 큰 흐름으로 보자면 오히려 해방 전부터 뭐 40년대 후반 50년대까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곡의 흐름이. 네. 그러니까 60년대로 가면 확 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가요사의 흐름이 음악적으로. 그런데 해방 전 노래하고 해방 후 노래하고 비교해 놓고서 뭐 이게 도대체 해방 전이냐 후냐 그러면 그렇게까지 미묘한 가사가 들어가지 않는 한 잘 구별할 수 없는 노래들도 굉장히 많아요. 역사의 과도기일 테니까요. 우리가 그 역사책에서도 배울 때도 려말 선초 이렇게 해지. 그렇죠. 네. 네. 나말 여초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네. 해방 명말 초소. 청초. 네. 무협지에 맨날 나오는. 그렇죠. 예, 그 주원장이 나오던 아니면 홍타이지가 나오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대중예술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네. 사실 그게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다. 네. 50년대와 60년대로 바뀐 것만큼 해방 전과 해방 후로 바뀐 게 보통 사람의 피부에 와닿는 그 무엇으로는 크게 안 바뀐 것일 수도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네. 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대중 가요사 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커다란 거는 창작자가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별로 바뀔 일이 없죠. 그렇죠. 박정희 때 해먹은 놈이 저 전두환 때 해먹으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정책이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네. 거죠. 물론 뭐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또 정치사에 약간의 변화가 있죠. 국적이 일본에서 뭐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이런 미군정으로 갔다가 하지만 그냥 늘 그 사람이 작곡을 하면 늘 그 비슷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예. 물론 바뀌기는 해요. 네. 네, 바뀌기는 하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서 상당히 비슷한 노래가 비슷하다. 계속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재활용까지도 한다. 네. 노래를 갖다 계속 뒤집어서 다시 쓰고 자기 표절 이런 것도. 예, 네. 그런 것까지 있다는 거죠. 뭐 아주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는 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일본이 전쟁에서 확 패망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영역은 고스란히 그냥 남은 상태로 그냥 정치적인 변화만 후루룩 네. 있어버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월북자가 있죠. 가수나 작사자에서 박영호, 조명암 같은 월북자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작곡자는 거의 월북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특히 박시춘 같은 분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해방전 노래인지 해방 후 노래인지 이런 게 헷갈리는 노래들이 듣기만 해서 노래에 대한 별 지식이 없는 사람에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노래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제 저기를 독려하던 박시춘은 바로 한국 전쟁 때는 종군 음악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예. 예, 종군 다 했고요. 손몽희 선생도 종군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월북인지 납북인지 알 수 없는 김혜송 같은 사람은 중간에 사라졌어요. 네. 어디론가. 예, 그냥 사라졌는데 그게 월북인지 납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빼놓고서는 그 당시에 연예계에서 활동을 한다는 건 다 종군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노래들 네. 흐름이 어떤지 한번 음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49년 노래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현인 선생의 거의 아주 초기 곡인데요.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이 호동화 작사, 박시춘 작곡. 호동화는 이제 유호라는 분의 필명이라고 필명.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38년에 애수의 소야곡,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이 있습니다. 네. 이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 작곡자가 똑같죠. 네. 작사자는 달라서 가사가 굉장히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리고 가수도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곡의 흐름이나 느낌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그 누에바 깐시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칠레의 그 노래 운동. 네네네. 메르세데스 소사가 기타 한 대 반주로만 노래 부르는 네. 그 완벽한 그걸 느꼈을 때 그 완벽한 테크닉과 감정을 지금 이 남인수 선생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지금 느꼈어요. 박시춘이 좀 그렇죠. 네, 엄청난 분이네요. 예, 박시춘이 원래 기타가 자신의 악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타를 어떻게 능란하게 굴리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고가마사오 스타일이에요.
일본에. 네. 네. 그러니까 고가마사오가 만들어 놓은 기타 주법의 방식을 고스란히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엔카의 아버지. 라고 흔히 불리는. 네. 네, 그건 뭐 가장 첫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네. 일본 엔카를 그런 방식으로 특히 그 기타 주법을 완성한 사람, 기타의 그 방식을 완성한 사람인데 네. 박시춘은 조선의 고가마사오로 불렸어요. 너무 이 스타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뛰어난 기타리스트이기도 하면서 네. 불세출의 작곡가이기도 하신 박시춘 선생의 비 내리는 곰이론과 애수의 소야곡, 현인 남인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같은 노래 아닌가라는. 가수만 바뀌었죠, 그냥 가수만. 게다가 두 개가 다 60년대 한 초반 중반 정도의 녹음을 한 비슷한 시대 녹음이니까 네. 정말 똑같죠, 두 개는. 엄청나군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지금 이제 현인의 가창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인 스타일보다 훨씬 노래를 점잖고 좀 젊게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아니, 이거 성악 스타일 비슷했어요. 맞아요. 네. 이분이 성악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건데요. 우리는 왜 그 이상하게 스타카토식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시헬라의 밤. 그렇죠. 레벨.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네네. 이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거의 지금 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49년 처음 녹음한 걸 들으면 더 성악가처럼 불러요. 그 자신의 스타일을 확립하기 이전에는 네. 그 배웠던 성악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노래를 한참 부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힘들어서 부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리고 기운도 빠지죠. 나이를 먹으면. 그러니까 옛날 분위기를 유지는 하면서 쉽게 부를 수 있는 약간의 이제 방법들을 동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톡톡 끊어서 부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가수가 말이죠. 예. 나이 들면은 바이브레이션이 강해집니다. 강해지죠. 힘이 네. 없어서. 그렇죠. 네. 내가 살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패튀김, 바이브레이션 엄청 강하고. 네, 그렇습니다. 내 사랑 목련화. 아,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그래요. 예? 예. 엄정행, 테너 엄정행은 젊었을 때부터 그러시고요. 거기는 나이 뭐. 들면 더 하더라고요. 네, 더 하죠. 지금은 기운이 빠졌으니까. 네. 우리가 엄청난 분들을 지금 까고 있어요, 지금. 무섭다. 자. 일제강점기 때의 대중가요의 주류 양식은 두 가지라고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트로트라고 부르는 그 당시로서는 엔카라는 양식이고요. 물론 뭐 양식명으로 레코드판에는 유행가 혹은 유행소곡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양식의 이름으로 보자면 엔카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걸 트로트라고 부르고 있죠. 트로트 혹은 뽕짝. 네. 또 하나가 신민요라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레코드판을 보면 유행가 무슨 노래 혹은 신민요 무슨 노래 이런 식으로 제목 앞에 이게 붙여져 있어요. 분류명이 붙여져 있는데 신민요는 민요풍의 대중가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그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재즈송이라는 거였습니다. 재즈송이요? 네. 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무슨 재즈? 네, 다 들어왔어요. 재즈가. 예.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네. 이제 그때 재즈송이라고 부르는 노래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재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즈, 블루스, 탱고, 룸바 이런 계열들을 다 재즈송이라고 불렀어요. 아, 서양에서 온. 그렇죠. 영미권에서 온 거. 양풍가요. 양풍. 예. 양풍가요는 무조건 재즈송. 그리고 엔카처럼 일본 쪽에서 온 일본 냄새 나는 것은 유행가 혹은 유행소곡. 그게 중심인 거죠. 그랬군요. 그리고 한국풍 냄새가 나는 것은 신민요. 신민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코믹하게 부르는 것은 무조건 마녀.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렇죠. 뭐, 혹은 이거. 비단이 장사왕 서방 그런 거요. 개고기 주사. 뭐 이런, 예, 이런 맞습니다. 거. 네. 만요. 그러니까 만담, 만화 할 때 그 만자를 쓰는 거예요. 코믹송이죠.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네 가지 재즈송, 마녀, 그리고 유행가인 트로트, 그리고 신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트로트하고 신민요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1950년대 한 중반까지는 거의 고스란히 이 틀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네. 트로트 아니면 신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재즈송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50년대 중반 정도를 계기로 해서 소위 옛날 재즈송이라고 불리는 양품 가요가 휙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게 약간 50년대 말의 변화일 뿐이지 사실은 5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 보자면 식민지 시대의 그 양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랬군요. 이 두 노래도 똑같이 트로트의 가장 핵심적인 두 모습을 보여주는 아, 거죠. 예. 그랬군요. 하긴 일제가 물러가고 전쟁을 거치는 와중에 미국을 따라가게 되면서 네. 미국의 음악을 네.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몸으로 익힌 작곡가와 가수들, 연주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아무래도 해오던 것을 익숙하던 거를 네. 해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일본색 양식이었던 엔카, 그러니까 트로트가 고스란히 온존되었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어느 순간에 뭐 날리거나 없앨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지금 생각해보자면, 뭐 정치나 경제 쪽에서도 친일잔재, 일제잔재 청산을 못했는데 무슨 대중가요 일제잔재 청산까지야 했을 수가 있겠을까, 뭐 이런. 네, 그런 생각.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악 취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세대가 바뀌어서 그러기 전까지는 이 흐름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랬군요. 결국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식민지 시대 이야기를 좀 해야만 50년대 혹은 40년대 후반을 내려와 볼 수 있다. 그걸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를 이렇게 깐 거고요. 네. 오늘은 주로 일제 강점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퀴즈. 네. 1930년대 중반에 트로트가 정립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근데 그 트로트가 10대 중후반들이 좋아하던 양식일까요? 아닐까요? 우린 보면 왜 해방 후의 노래들은 대부분 10대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새로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뭐 포크송이 70년대 그랬고 네네. 90년대 댄스 뮤직이 그랬고. 그러면은 이 시대에도 새롭게 들어와서 정착했던 트로트라고 하는 게 1930년대 10대들이 부르고 있었던 노래였을까?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지금 이런 노래들을 전 10대가. 명색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세대별 음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그 당시 트로트는 어른들이 좋아하던 음악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애들이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니었을까요? 땡. 아니에요? 네. 10대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10대 취향의 노래. 정말 이해가,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가슴으로 이해해도. 오늘도 걷는다만 이런 거 네. 10대들이 불렀다고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부두에 새학시 아롱져주는 황성여태의 방은홍이 이거 애들이 불렀다는 네. 얘기입니까? 예. 와, 자, 진짜. 퀴즈 또 하나. 네네. 그러면 이런 트로트들을 중장년들, 30대, 40대들은 취향에 안 맞았다, 못 불렀다, 싫다고 생각했다? 아니다. 그 당시 중장년층들은 이미 옛날부터 내려온 게 있었으니까 네. 그 우리나라 민요라든가 잡가라든가 또는 기껏의 창가라고 할까요? 네. 경부철도가 네. 이런 거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안 맞았다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것도 머리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역시나, 예, 가슴으로 요즘 받아들이려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중년 분위기의 노래를 중년들이 싫어할 수 있었을까 싶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가 바뀐다고 사람들의 취향이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를 비교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생각해보면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시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더 심했다고 할 수도 있죠. 무슨 뭐 언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계가 많았던 시절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 이 식민지 조선이라는 데서 살았던 사람들의 태반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거의 외국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익숙해졌을 리는 없어요.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보냈던 외국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찬송가를 부르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네. 근데 물어봤대요. 자기가 이제 조선에 있는 그 신도들한테 당신들 이 노래를 부를 때 음악적인 감흥이 오느냐, 거룩함 같은 걸 느끼느냐, 네. 음악에서. 아니다. 그냥 예배할 때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거다. 하라 그러니까 했다.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반야신경 외우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들으면 찬송가를 들으면 이렇게 막 음악만으로도 가슴이 확 올라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서양 사람들한테 느껴지는데 당시 19세기 말에 조선의 기독교 신자들한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게 외국어처럼 어려운 음악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910년대까지는 조선인 작곡의 서양 음악의 노래가 거의 없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긴,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걸 익숙하게 해서 작곡까지 하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20년대가 되어서 우리가 뭐 근대음악의 아버지 홍남파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드디어 조선인이 서양음악으로 노래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봉선화, 오빠 생각, 반달 이런 노래가 20년대 중반 후반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요이거나 동요스러운 또는 간단한 그렇죠. 그런 가곡 같은 거. 네. 예. 그러면 1910년대 불렀던 노래들 예컨대 뭐 학도야 정년 학도야 이런 학도가는 1910년대부터 불렀을 텐데 그건 알아요. 그건 일본 노래잖아요. 일본 노래. 네네네. 일본의 철도 창가.
그 독립군가들도 보면 일본 노래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심지어 일본 군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만동 거여 일어나거라. 네, 우리가 봉기가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노래인데요. 네. 그것도 일본 군가예요. 그리고 울부짖는 견가류가 연주하가 노래 부르는 네. 독립군가 신대한의 독립군에 이것도 일본에서도 외국은, 썼고 미국에서도 미국어도, 썼고 네. 이런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외국곡을 다 갖다 와서 부르는 시대. 우리가 지금 창가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외국곡에다가 조선어 가사가 붙은 그런 노래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중가요라고 부른다는 건 상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음반에 실렸던, 네. 돈 받고 팔았던 음반에 실렸던 최초의 대중가요로 남아있는 것이 23년에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희망가라고 부르는 바로 그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의 23년 음원을 들어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새로운 음악에 낯설어 했었는지가 아주 고스란히 노래에서 드러납니다. 네. 일단 우리가 기억하는 정상적인 희망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는 정상적인 희망가를 1980년대 초반에 송창식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네. 아이고 역시 송창식 선생의 그 수려한 보컬.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제목이 탕자 자탄가 청년 경계가 이런 제목이 붙었던 노래인데요. 네. 이게 이제 담소 하락에 엄벙동벙 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계몽적인 네. 노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곡이 1923년에 녹음됐을 땐 이렇게 불렸습니다. 박채선과 이류색 두 명의 여자 가수입니다. 환갑잔치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요? 경기창 같죠? 경기창. 네. 이건 완전히 경기창 방식으로 불러요. 네, 반주도 없고. 반주도 하나도 없고. 화음도 없고 둘이서 그렇죠. 그냥. 근데 이제 이게 4절까지 있는데요. 4절까지 다 들어보면 중간에 한 분이 좀 쉬세요. 잠깐. 경기창 할 때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러 맞아요, 명이 맞아요. 하다가 잠깐 쉬시다가 또 들어와서 또 중간에 이어가시다가.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틀려도 그냥 가고요. 그냥 그냥 네, 가고. 네, 네. 그렇게 해요. 이 노래 부르는 이 두 분 목소리가 몇 살 정도 목소리로 들리세요? 글쎄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40, 50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 짐작에는 10대 중후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채선, 이류색 이름으로 봐서 직업이 기생이잖아요. 네. 당시 기생 나이 20이면 환갑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10대 후반들이 기생빵을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40대, 50대 앉혀놓고 노래 듣겠습니까? 하긴. 그렇죠. 예.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생 보감이라고 해서 요즘 그 왜 연예기획사 브루쇼 나오듯이 네. 이름하고 얼굴까지 다 나온 보감이 있어요. 커다랗게. 그렇군요. 예, 명기들 어느 권번 소속 나이 몇 살 특기 이렇게 나이 돼 있는 게 네네네. 있는데요. 10대 중반부터 기껏해야 20대 초반들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히 젊은 기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10대 중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밖에. 권번에서 배운 그런 스타일을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진 세상을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렇게밖에 못 부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케이스가 희망가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럼요. 그 당시 노래 들어보면 진짜 이상하게 부르는 거 많아요. 예. 당시 조선 최고의 소프라노 그러면 윤심덕이거든요.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아닙니까?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아. 최고의 소프라노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음악학교였던 일본 도쿄음대를 나온 거거든요. 지금의 도쿄음대.
아, 20년대의 조수미였군요. 그걸 조수미보다 더 위죠. 그렇군요. 조수미는 신용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 네네네. 거기는 뭐 거의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수준이었어요. 네. 그렇게 거기 유학 갔다 온 거기서 성악을 공부하고 왔던 윤심덕이 26년에 사위찬미, 죽음의 찬미라는 의미죠. 네. 사위찬미를 녹음하고 자살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음원으로 남아있으니까 소프라노가 불렀으니 얼마나 잘 불렀을까. 다니부강의 잔물결의 네, 음악이었으니까. 네, 네. 들어보면은 진짜 이상합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찬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자와 박재란이 함께 부른 사회찬미.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희귀음원이네요. 이미자, 박재란 선생이 이 두 노래를 젊었을 때 부르셨군요. 네, 예, 아마 60년대 녹음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라고 네.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들어가 있죠. 근데 원래 이 가사는 윤심덕의 음반에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게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요? 네, 들어보면 이거보다 훨씬 못 불러요. 정말 이게 성악 공부한 사람의 목소리일까 싶을 정도의 의구심이 날 정도로 할머니 찬송가처럼 부릅니다. 1926년에 윤심덕의 사회찬미 듣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감정 표현 하나만큼은 참 대단하네요. 금방 죽을 것 같죠? 느낌이 조금. 근데 성악가가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할머니 찬송가라니까요. 수준이 딱. 맞아요. 아니 네. 물론 요즘 할머니들은 이렇게 안 불러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요즘 할머니들은 세련돼서 이렇게 안 부르는데 옛날 할머니 찬송가. 옛날 할머니들은 3박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 4박자로 늘려 부르면은 그럼 맞아요. 예. 네. 그러기도 하고 박자 맨날 까먹고 네, 예. 중간에 없어지고 네. 이것도 거의 그렇게 가요. 네. 고무줄 박자라고 하잖아요. 네. 소리를 끌죠. 그러니까 무슨 할머니들이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못 부르고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말 실감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질 끌면서 게다가 가성을 쓰지도 못하고 밑에서는 진성 같은 거를 계속 쓰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가사는 지금 들으셨던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런 가사가 아니라 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지적이라고 할까요? 너 네. 찾는 것 허무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이런 가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입에서 입으로 가면서 대중적인 가사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속화됐군요. 더 편해졌고. 네, 편해지고 음악은. 대중화된 거예요. 네. 어쨌든 들어보면은 이 당시 최고의 소프라노가 이렇게 서양 음악을 이 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었다. 이거는 뭐 음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전에 있었던 음악 언어의 관행들이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준이 그렇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1호부터 70년밖에 안 지났는데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하긴 우리가 힙합, 네. 랩의 형태로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는 뭔가 좀 안 맞았는데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예, 네. 그 서태지가
제대로 그걸 구현을 해냈죠. 근데 서태지 때도 보면 라임이 없어요. 네, 서태지 맞아요. 노래는. 근데 네, 네. 어느 순간에 라임이 생겨서 라임 없으면 랩으로도 안 쳐요, 이제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몇 년 사이에 확 이루어질 정도로 우리가 외국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거의 천재예요. 예, 그러니까 그랬군요. 이 시절에는 아직 그게 되지 않았던 시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노래 들어보셔도 역시 노래는 이상하게 부르는데요. 낙화유수라는 노래예요. 낙화유수. 제가 이거는 꼭 왜 들려드리려고 하냐면 여태까지 들으셨던 희망가하고 사회찬미는 작곡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외국 곡을 갖고 온 거예요. 네네. 희망가는 미국 거를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 그리고 사회찬미는 루마니아 작곡가의 단일부강의 잔물결이잖아요. 네. 근데 낙화유수에서부터 작곡자까지 조선인이에요. 네. 김서정 작사 작곡 영화 주제가였던 거고요. 그것을 1929년에 그 영화를 감독했던 이구영 감독의 여동생인 이정숙이 부른 목소리로 들어보시겠는데 네. 전주가 엄청 길고 좀 편곡이 이상해요. 어쨌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낙화유수라고 하는 폭력배가 계셨죠, 옛날에. 네. 그래요? 네. 낙화유수? 네, 임화수, 이정재 이럴 때 중간 보스급의 상당히 그 지적인 그런 이미지를 풍겼던 폭력배 한 분이 낙화유수였어요. 아, 그래요. 제가 참 거기 약하군요. 액션 장르에 굉장히. 사나이들의 세계는 또 다른 아,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낙화유수는 80년대 이럴 때까지도 신카나리아 선생 같은 분이 가요 무대에서 많이 불렀던 강남딸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노래인데 그 노래였군요. 이렇게 이상하게 동요처럼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 영화 주제가니까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든데 왜냐하면 영화 주제가라는 걸 당시에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트는 게 아니잖아요. 무성 영화였기 때문에 매회 극장에 가서 부르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지금 이 27년, 29년 노래를 들어보면 분명히 대중가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트로트가 아니라는 사실. 들어보면 뭐 반달, 오빠 생각 뭐 이런 거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이게 동요인지 가곡인지 대중가요인지가 잘 구별 안 되는 약간 미분화된 상태였을 거라고 보여요. 네. 그러다가 트로트의 형태, 우리가 트로트라고 느끼는 음악이 조선인 작곡가에 의해서 작곡되기 시작하는 건 한 28년, 29년 정도부터고요. 32년에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히트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황성예터라고 알고 있는 황성의 적, 원래 제목은 황성의 적, 흔적이란 뜻이죠. 아, 예, 예. 유적할 때 적자군요. 예, 바로 그겁니다. 황성의 흔적이란 뜻인데 네. 황성의 적, 1932년 녹음이고요. 이애리수라는 가수입니다. 황성이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희양에서도 흑포를 먹어여주노나 아, 이거 노래 잘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네. 이 노래를 처음부터 들려드렸으면 이게 뭐 이상한 게 부르는 노래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예. 앞에 노래들을 쭉 듣고 여기까지 오니까 굉장히 잘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 아까 윤신덕 선생의 소리보다 뭔가 좀 애절함은 떨어지지만 소리가 좀 트여 있다는 느낌. 예. 뭔가 좀 사양 발성이 좀 더 된다는 느낌. 이런 훨씬 것도 있고요. 안정적이죠. 예, 소리를 내는 안정적이다. 방식이.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뭘까요? 뭐냐면은 이때부터 드디어 트로트라고 부를 수 있는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들었던 강남딸, 황성리 그 낙화유수 같은 경우는 다라라라리라라라리라라라 그냥 무슨 동요나 가곡 네네네.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네. 지금 다라리라리라라라라 이거는 확실하게 트로트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하긴요. 따따따따 황성예터에 이게 되네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박자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네네. 우리 보통 왜 뽕짝 트로트 그러면 2박자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3박자 뽕짝도 많아요. 네네. 예, 황성예터 대표적이고 타향살이 뭐 80년대 이후로 봐서 미워 이런 거 다 3박자 트로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단조 트로트를 특징 짓는 가장 커다란 건 음계고요. 네. 그 음계가 바로 지금 이 황성예터에서 보는 것 같은 음계. 라시, 도미파라고 하는 음계예요. 이 음계 때문에 만들어진 선율이 독특한 선율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서양 단음계 그럼 라시, 도레미파, 솔라, 솔파, 미레, 도시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서 레하고 솔이 빠져요. 아. 그리고 7개가 아니라 5개만 쓰는 5개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라시, 도미, 파라, 파미, 도시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아, 예. 거기서 바로 뽕짝 냄새가. 뽕필이 팍 느껴지네요. 네. 근데 위로 올라가면 더해요. 라시, 도미, 파라, 시, 도시라, 파미, 도시라. 특히 그렇군요. 시라, 파미 이럴 때 아주 그냥 확 진짜 뽕필이. 애절해집니다. 네,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노래가 32년 황성예터, 황성의 적으로 히트를 하고 34년에 타향살이, 당시에 타향이라는 제목으로 네. 나왔고요. 네. 그리고 35년 이난영이 불렀던 목포의 눈물을 들어보면 아, 이제 노래를 어떻게 부르면 되는구나. 이 트로트를. 이런 네. 것들이 다 정돈이 되어 있어요. 다 안정된 형태라는 사실이 노래를 그냥 들으면 바로 느껴집니다. 그 정돈된 목포의 눈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공의 뱃노래가 멀거리면 이야, 이 음악을 듣고 계신 조합원 여러분, 이 장르의 어떤 편견 이런 걸 떨쳐버리고 이 목소리 하나만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저 반했어요. 아주 저음에서는 어떻게 소리를 가면 되고 고음에서 어떻게 띄어서 옹옹옹옹 울리게 돌돌 말면 되고 이거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 가수가. 저는 뭐 가수기 때문에 이러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다 필요 없고 옆에 계시면은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와, 애간장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로 가왕이 된 거예요. 네. 이난영은. 그러니까 네. 뭐 가왕이 뭐 조용필, 이미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이난영이 첫 번째 가왕이에요. 예. 그리고 38년에 애수의 소야곡이 나오면서 남인수가 가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두 명의 남녀 가왕이 생기는 거죠. 예. 이후에 나왔던 여자 가수들은 다 이 제2의 이난영을 꿈꿨어요. 장세정은 제2의 이난영 이렇게 불렸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들어보면은 황성예터처럼 라시도미파의 음계도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낯설었던 음악이 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일본 노래를 부르는 수준이었다면 이게 이제 드디어 조선인이 작곡하고 심지어 수많은 조선인이 이렇게 가왕을 만들 정도로 그 인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폭넓게 되었다는 거죠.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조선인들은 그런 그 예술적 감각이 남다르다.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그런 걸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본의 비슷한 시기의 음반을 들어보면은 편곡이나 연주는 훨씬 잘해요, 일본이. 음. 그런데 노래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소리 쪽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하긴 그래요. 우리는 저 소리치면서 싸우기도 잘하잖아요. 일단 목청이 좋잖아요. 목청이 좋아요. 예. 그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왜 1932년, 35년, 34년 이 정도가 되어서 이런 식의 일본에서 들어온 양식이 정착을 했느냐는 거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퀴즈 기억나세요? 이 노래들은 10대들이 좋아했던 노래다. 네. 그러니까 1935년에 15살이려면 몇 년생입니까? 야. 1920년생. 그렇죠. 3.1운동 그 다음 해. 네. 그러니까 우리 왜 이런 식의 슬픈 노래들, 뭐 눈물 젖은 두만강 이런 거 노래 나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민족이 잃은, 뭐, 나라 잃은 서름을, 민족의 아픔을 노래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저 그거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일본 노래도 슬퍼요, 이 당시에. 그럼 일본은 무슨 나라 잃은 서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얘기는 세상에. 5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민족 어쩌고 하는 이 트로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는 이야기들이.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런 신파적인 트로트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5년에 안착하는 거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국적이 일본이었던 조선인. 네.
그리고 3.1운동 경험도 없어서 네. 완전히 뭐 무슨 독립운동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세팅된 일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그랬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 참 그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갈 길이 좀 먼데. 예, 일본 노래를 들어보면은 지금 들으셨던 목포의 눈물 같은 거고 얼마나 동질적인 노래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고가마사오 이야기했었죠. 네. 박수춘 얘기를 하면서. 네. 고가마사오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당시에 조선인 가수 최규엽이 불렀던 네. 고가마사오 최고의 인기곡입니다. 술은 눈물인가 한숨이랄까를 좀 짧게 들어보겠는데요. 네. 당시에 클래식 기타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다 로망스 치고 싶어서 그걸 맨날 클래식 기타를 붙잡고 있듯이 네. 지금 이 곡을 치고 싶어서 클래식 기타를 배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유명한 곡입니다. 예. 야, 예, 이런 풍이었군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를 무슨 뭐 고가마사오 작곡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고 이게 박시춘이게 손목인이게 그러면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근데 이래놓고선 이것이 민족적 양식이냐 아니니 얘기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만. 예, 물론 네. 뭐 이런 식의 반격은 있어요. 네. 지금 고가마사오가 일본 사람이기는 하지만 조선에서 자랐다. 네. 인천서 자랐고 설린상업 출신이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고가마사오가 계속해서 조선이 굉장히 나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고가마사오 이전에도 이런 음계가 있었고요. 네. 이미 일본에서는 전통 음계, 이 비슷한 음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에서 네. 자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일본에서 이런 음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당시에 고학력 젊은이들, 조선에서 제대로 배우고 1920년생쯤 되는 아이들, 네. 일본어로 공부하고 일본어로 일기 쓰고 꿈도 일본어로 꿨던 그 당시의 아이들은 일본 바닥에 동경 바닥에 갖다 놓으면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네이티브 일본인이었어요. 예, 그렇겠군요, 정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너무 익숙한 세대가 드디어 청소년기를 맞이하니까 트로트가 딱 안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이 트로트는 1930년대 중반 후반 40년대까지 젊은이들의 노래였다. 그것도 대도시에서 신교육을 받고 꽤 잘 나가는 중산층의 멋진 노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트로트의 그 원류라고나 할까요? 발전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곡은? 네, 이게 조선의 고가마사오 박시춘의 곡이고요. 아까 네. 들었던 남인수의 애소야서의 곡인데요. 지금 들으셨던 이 전주 부분이 아까 들었던 최규엽 노래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서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순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